새벽에 정적이 진영을 감싼 그날, 로마 병사들은 승리의 달콤함을 음미하며 눈을 떴습니다. 전날의 대전투에서 수만 명의 적을 베어낸 그들의 검은 아직 피로 얼룩져 있었고 승전의 함성이 목구멍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승리한 군대의 진영이라면 을에 들려야 할 소리들, 포로들의 신음, 약탈품을 나누는 병사들의 흥분된 목소리, 울부짖는 여인들의 비명,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공기마저 무거웠죠. 병사들이 하나둘 텐트를 나서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천 명의 여인과 아이들로 북적이던 적의 캠프가 유령 도시처럼 고요했거든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천막의 장막을 젖힌 순간 한 젊은 병사의 비명이 새벽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천막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니, 지옥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였죠. 여인들이 자신들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밧줄에 매달려 있었고 그 아래 바닥에는 아이들이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천막도 그 다음 천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개의 천막마다 같은 광경이 반복되었죠. 노련한 백부장들조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전쟁터를 누볐고 온갖 잔혹한 광경을 목격했지만 이것은 달랐어요.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죠. 테우톤족의 여인들이 로마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우리는 너희의 노예가 되는 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신들이시여,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한 거지? 하지만 신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로마는 승리했지만 인류는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기까지 북방의 춥고 어두운 땅에서 시작된 하나의 거대한 비극이 있었죠. 이 이야기는 수천 킬로미터 북쪽, 발트의 연안의 혹독한 겨울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2세기 말, 그곳에는 침브리족과 테우톤족이라 불리는 게르만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었으며 땅은 척박했고 바다는 차가웠죠.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수백 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기원전 120년경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가 더욱 추워졌고 여름의 작물 수확량이 급감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바닷물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잦아졌고 해일이 그들의 마을을 집어삼켰죠. 고고학적 증거들은 이 시기의 발트에 연안에서 실제로 대규모 침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노한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 온 것일까요?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기를 찾기로 했죠. 부족회의가 열렸고 장로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 더 따뜻하고 비옥한 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어요. 전체 민족의 대이동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축과 재산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죠. 역사가들은 이 이동에 참여한 사람의 수를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도시 전체가 수레와 소달구지를 끌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요. 이것은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여정이었어요. 그들은 정복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역사는 의도와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인간의 파도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지나가는 모든 곳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나가는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켈트족, 게르만족의 다른 부족들, 작은 왕국들과 마을들이 그들의 길목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통과를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0만 명을 먹여 살릴 식량을 어느 지역이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거절은 약탈로 이어졌고 약탈은 전투로 이어졌으며 전투는 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침브리족과 테우톤족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적의 군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남성들은 평생을 혹독한 환경에서 사냥하며 단련된 전사들이었고 절박함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죠. 한 부족을 격파하면 그 부족의 생존자들이 합류했고 다음 전투에서 승리하면 또 다른 부족이 합류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간의 파도. 그것이 바로 침브리족과 테우톤족의 대이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불탄 마을과 황폐한 들판만 남았죠. 그리고 이 소식은 점점 남쪽으로 로마에게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처음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만족들의 소란 정도로 치부했죠. 로마는 이미 수백 년간 온갖 적들을 상대해왔고 모두 무찔러 왔습니다. 카르타고를 멸망시켰고 그리스를 정복했으며 스페인과 갈리아를 복속시켰어요. 북방의 야만족 몇 명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만이었습니다. 기원전 113년 로마는 침브리족과 처음으로 충돌했습니다. 노레이아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투에서 로마군은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집정관 파피리우스 카르보가 이끄는 군단이 거의 전멸했죠. 하지만 로마는 여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운이 나빴을 뿐이야. 지휘관이 무능했을 뿐이야.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몇 년 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 중 하나가 로마를 덮쳤습니다. 기원전 105년 아라우시오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아라우시오는 오늘날 프랑스 남부의 오랑주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로마는 침브리족과 테우톤족 연합군과 맞붙었죠. 두 명의 집정관, 그나이우스 말리우스 막시무스와 퀸투스 세르빌리우스 카이피오가 각자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말리우스는 평민 출신이었고 카이피오는 귀족이었는데 카이피오는 평민 출신 동료와 같은 전장에 서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여겼죠. 그들은 전략을 조율하지 않았고 심지어 진영도 따로 차렸습니다. 적보다 서로가 더 미웠던 거예요. 그리고 침브리족과 테우톤족은 이 분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카이피오의 진영을 공격했고 말리우스는 구원하러 오지 않았어요. 카이피오의 군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뒤늦게 움직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리우스의 군대도 포위되어 학살당했죠. 그날 죽은 로마 병사의 수는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로마 역사상 최악의 패배 중 하나였어요. 칸나이 전투의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었죠. 이 소식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광경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포름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울부짖었고 신전들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모두가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로마를 구해달라고요. 원로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일부 극단적인 의원들은 심지어 로마를 버리고 도망칠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거리에는 소문이 난무했어요. 침브리족은 거인이라고,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들은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온갖 괴담들이 떠돌았죠. 공포는 공화정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로마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실존적 위협을 느꼈어요. 한니발조차 이루지 못한 것, 로마의 완전한 멸망이 목전에 다가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끌어안고 떨었으며 장사꾼들은 가게 문을 닫고 피난을 준비했죠. 로마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순간에 한 남자가 소환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이우스 마리우스였습니다. 마리우스는 전형적인 로마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귀족이 아니었어요. 아르피눔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의 평민이었죠. 로마에서는 이런 사람을 노부스 호모, 즉 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문의 배경도 없고 조상 중에 집정관을 지낸 사람도 없는, 말하자면 정치적 아웃사이더였던 거죠. 하지만 마리우스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군사적 천재성과 냉혹한 실용주의,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잔인함이 있었어요. 그는 이미 북아프리카에서 누미디아의 왕 유구르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전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전술적 탁월함과 무자비함은 로마 전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죠. 그는 정치가가 아니라 학살자에 가까웠지만 지금 로마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우스는 집정관으로 선출되자마자 로마군을 근본부터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로마군은 재산이 있는 시민들로만 구성되었어요. 자신의 무기와 갑옷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입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라우시오 전투 이후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우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입대할 수 있게 한 것이죠. 무산 계급, 프롤레타리라고 불리던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이 군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국가가 무기와 갑옷을 제공했고 복무가 끝나면 땅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군대의 성격 자체가 바뀐 거죠. 이전까지 로마군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시민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해 싸우는 직업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충성은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땅을 약속한 장군 개인에게 향했습니다. 마리우스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는 또한 군단의 상징을 바꿨습니다. 각 군단에 은으로 만든 독수리를 하사한 것이죠. 아퀼라라고 불리는 이 독수리, 깃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군단의 영혼이었고 명예였으며 정체성이었습니다. 독수리를 잃는 것은 죽음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병사들은 독수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마리우스는 이렇게 군대를 자신의 종교로 만들었어요. 훈련도 가혹해졌습니다. 병사들은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완전 군장으로 행군해야 했고 검술과 창술을 기계적인 반복으로 몸에 익혀야 했죠. 마리우스는 화려한 기술 따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치명적인 전투 방식을 원했어요. 찌르고 물러나고 교대하고 다시 찌르는 것. 마치 도축장의 작업처럼 기계적이고 무감각한 살인을 병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군대를 이끌고 마리우스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침브리족과 테우톤족을 상대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리우스의 천재성이었어요. 다른 장군들이라면 명예를 위해, 복수를 위해 곧바로 적과 맞붙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우스는 달랐죠. 그는 거의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침브리족과 테우톤족이 갈리아를 약탈하고 스페인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로마 남부에서 군대를 훈련시키고 요새를 건설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비겁자라고 비난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원전 102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테우톤족이 다시 이탈리아로 향한다는 정보가 입수된 것이죠. 그들은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진군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리우스는 그들을 막기 위해 아과이 섹스티아이라는 곳으로 군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오늘날의 엑상프로방스,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죠. 하지만 기원전 102년, 그곳은 곧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마리우스가 선택한 위치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언덕 위에 진영을 차렸고 아래쪽 계곡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형을 읽는 그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언덕은 방어에 유리했고 적이 공격하려면 위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체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강은 마리우스의 통제하에 있었어요. 물의 공급원을 장악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3,000명의 정예 병력을 따로 빼서 숲속에 숨겼습니다. 이 매복 부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마리우스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치밀했습니다. 적의 분노를 자극해서 무모한 공격을 유도하고 지형으로 그들을 지치게 만든 다음 배후에서 일격을 가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인내심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우스는 인내심의 화신이었죠. 며칠 후 지평선이 검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테우톤족이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도시였어요. 수만 대의 수레, 수십만 명의 남녀노소, 가축대,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약탈한 전리품들로 가득한 거대한 행렬이었죠. 로마 병사들은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적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로마군이 약 5만 명 정도였다면 테우톤족은 전투원만 10만 명이 넘었고 전체 인원은 30만 명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마리우스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많을수록 좋다. 놓칠 일이 없으니까.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테우톤족의 왕 테우토보드가 로마 진영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엄청난 체구의 소유자였다고 해요. 2미터가 훨씬 넘는 키에 곰 같은 체격이었죠. 그는 마리우스에게 1대1 결투를 제안했습니다. 로마의 개자식들아. 테우토보드의 목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의 장군이 용기가 있다면 나와서 싸워라. 아니면 너희는 토끼처럼 언덕 위에 숨어만 있을 건가? 로마 병사들은 술렁였어요. 젊은 병사들은 모욕감에 분노했고 일부는 나가서 싸우자고 외쳤죠. 하지만 마리우스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저 야만인에게 전해라. 죽고 싶으면 자기 손으로 하라고. 나는 명예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 싸운다고. 이것이 마리우스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전통적인 미덕인 명예나 용맹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결과만이 중요했죠. 테우토보드는 모욕감에 분노했지만 마리우스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리우스가 원한 것이었어요. 적의 분노, 적의 자존심, 그것을 무기로 만드는 것이죠. 다음 며칠은 기묘한 교착 상태였습니다. 테우톤족은 로마 진영 아래에 대규모 캠프를 차렸고 매일 올라와서 도발했어요. 욕설을 퍼붓고 무기를 흔들며 조롱했죠. 로마 병사들은 참기 힘들어했습니다. 젊은 병사일수록 더 그랬어요. 왜 우리가 여기 앉아서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그들은 백부장들에게 불평했죠. 하지만 백부장들은 마리우스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진영 밖으로 나가지 마라. 누구도 도발에 응하지 마라. 마리우스는 침묵으로 적을 갈아먹고 있었어요. 심리전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노린 것은 테우톤족의 자만심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물이었죠. 강은 로마 진영 쪽에 있었고 테우톤족은 물을 얻기 위해 먼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갈증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수만 마리의 가축에게 필요한 물의 양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엄청난 양이었죠. 어느 날 참다 못한 테우톤족의 일부 병력이 강으로 내려왔습니다. 물을 얻으려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 마리우스가 풀어놓은 덫이 작동했습니다. 언덕 아래에 숨어있던 리구리족 보조군들이 나타나 테우톤족을 공격한 거예요. 리구리족은 이탈리아 북부의 부족으로 로마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볍고 빠른 전사들이었죠. 테우톤족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랐지만 곧 반격했습니다.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양측 모두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하지만 이것은 본격적인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우스가 의도한 미끼였죠. 그날 밤 테우톤족의 진영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전사들은 복수를 외쳤고 여인들은 남편들을 부추겼어요. 테우토보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 전군을 동원해서 로마 진영을 공격하는 것이었죠. 마리우스는 정찰병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밤 로마 진영은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마리우스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일찍 잠들라고 명령했고 자신도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죠. 부관들은 그의 냉정함에 놀랐지만 이것이 바로 마리우스가 병사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장군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병사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새벽이 밝아오자 대지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발걸음 소리, 수레바퀴가 구르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함성이었죠. 테우톤족 전사들의 전쟁 함성은 하늘을 찢을 듯했습니다. 그들은 방패를 두드리며 전진했고 여인들은 수레 위에서 그들을 응원했어요. 우리 남편들이여, 승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라. 이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테우톤족 여인들은 전사 못지않게 호전적이었거든요. 그들은 남편이 겁쟁이처럼 도망치면 직접 손으로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었죠. 로마 병사들은
성벽에 늘어서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경험 많은 베테랑들조차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어요. 적의 규모가 너무나 압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마리우스는 전선을 천천히 걸으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저것들은 군대가 아니다. 저것들은 고깃덩어리일 뿐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도살자가 된다. 테우톤족의 첫 번째 돌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고 그 광경은 마치 파도가 해안을 덮치는 것 같았어요. 로마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마리우스의 명령은 명확했죠. 필름을 던져라. 하지만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적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m, 40m, 30m. 병사들은 손에 쥔 필름이 땀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리우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다. 수천 개의 필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필름은 로마군의 독특한 무기였어요. 긴 나무자루에 철로 된 창날이 달린 투창인데 특이한 점은 창날 아래 부분이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적의 방패에 꽂히면 무게 때문에 휘어지고 그렇게 되면 빼낼 수도 없고 방패를 사용할 수도 없게 됩니다. 테우톤족 전사들은 갑자기 무용지물이 된 방패를 버려야 했고 그 순간 두 번째 필름 투척이 이루어졌어요. 방패를 잃은 전사들에게 쏟아지는 투창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백 명이 언덕 중턱에서 쓰러졌죠. 하지만 테우톤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더 많은 전사들이 밀려왔고 그들은 동료의 시신을 밟고 넘어가며 전진했어요. 그들의 용맹함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테우톤족 전사들이 로마의 방벽에 도달했고 백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로마군의 진정한 강점이 드러났어요. 테우톤족은 개인의 용맹에 의존했지만 로마군은 시스템으로 싸웠습니다. 전열의 맨 앞 병사들은 글라디우스라는 짧은 검으로 적을 찌르고 약 5분 후면 뒤로 물러나 휴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있던 병사가 그 자리를 메웠죠. 이 교대는 기계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우스가 2년간 훈련시킨 결과였어요. 테우톤족 전사는 한 명의 로마 병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교대되는 시스템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질 틈도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적이 나타났죠. 시간이 지나면서 언덕은 시신으로 뒤덮였습니다. 테우톤족의 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하나가 부서지면 다음 파도가 왔죠. 로마 병사들은 팔이 저릴 지경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찌르고 밀고 찌르고 밀고를 반복했거든요. 어떤 병사는 그날 하루에만 20명 이상을 죽였다고 나중에 증언했어요. 하지만 개인의 업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선이 유지되는가였죠. 그리고 마리우스는 전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약해지면 즉시 예비대를 투입했고 어느 부분이 너무 앞으로 나가면 후퇴를 명령했어요. 그는 전체 전선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다뤘습니다. 정오가 되자 테우톤족의 공격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전사들은 말 그대로 로마의 방벽에 매달려 올라오려 했고 일부는 성공하기도 했어요. 로마 진영 안에서 백병전이 벌어졌고 아비규환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마리우스는 예비대 중 가장 정예인 트리아리이를 투입했습니다. 트리아리이는 로마 군단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어요. 그들은 긴 창을 들고 전선의 뒤쪽에 대기하다가 정말 위급한 순간에만 투입되는 최후의 보루였죠. 로마에는 트리아리이가 나섰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은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트리아리이가 전선에 합류하자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긴 창은 테우톤족 전사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고 젊은 병사들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전선이 다시 안정되었고 테우톤족의 공격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테우톤족은 여전히 수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죠. 물러설 수도 없었어요. 그들의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수레 위의 여인들은 계속해서 남편들을 독려했고 일부는 직접 무기를 들고 전장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테우톤족 여인들의 후전성은 전설적이었거든요. 그들은 남편이 겁쟁이가 되는 이 차라리 죽는 것을 선호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어요. 오후가 되자 양측 모두 지쳐갔습니다.
로마군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그들도 인간이었어요. 갈증과 피로가 엄습했죠. 테우톤족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언덕을 오르며 싸웠고 갈증은 극에 달했어요. 일부 전사들은 쓰러진 동료의 피를 마시려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마리우스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신호를 보냈어요. 방패를 햇빛에 반사시켜 깜박이는 신호였죠. 그리고 숲속에 숨어있던 3,000명의 매복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매우 조용히 테우톤족의 캠프 뒤쪽으로 접근했어요. 테우톤족의 모든 관심은 언덕 위 전투에 쏠려 있었고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우스가 정한 시각이 되자 로마의 나팔이 테우톤족 캠프 뒤쪽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테우톤족 전사들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로마의 나팔 소리,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뿐이었죠. 적이 자신들의 가족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여인들의 비명,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장까지 들려왔습니다. 테우톤족 전사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앞에서는 로마군이 밀어붙이고 뒤에서는 가족들이 학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지휘관들은 전선을 유지하라고 외쳤지만 병사들은 이미 동요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뒤로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고대 전쟁에서 군대는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열의 앞쪽은 아무리 힘들어도 동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뒤쪽이 흔들리면,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은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마리우스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진하라. 그의 명령이 떨어졌고 로마군은 일제히 앞으로 밀고 나갔어요.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테우톤족의 전열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전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로마의 매복 부대가 있었고 양옆은 계곡의 가파른 절벽이었어요. 그들은 완벽하게 포위되었습니다. 마리우스가 설계한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한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마리우스의 명령을 따랐어요. 추격하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들은 도망가는 테우톤족을 뒤쫓으며 하나하나 베어냈습니다. 계곡은 곧 시신으로 가득 찼고 피는 작은 시냇물을 이루며 흘렀어요.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계곡에서 흐르는 강물은 피로 붉게 물들었고 주민들은 그 물로 포도밭에 물을 주었다. 그의 포도는 유난히 잘 자랐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고대 기록들은 10만 명 이상이 그날 죽었다고 전합니다.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한 민족의 거의 전체 성인 남성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테우토보드 왕도 전사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로마 병사들에게 포위되어 죽었죠. 그의 거대한 몸은 수십 개의 창에 찔려 있었다고 합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리자 전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어요. 수만 명이 싸우던 곳에서 이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진영으로 돌아갔고 마리우스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테우톤족의 캠프에는 아직 수만 명의 여인들과 아이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매복 부대는 캠프를 공격했지만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저항했거든요. 테우톤족 여인들은 전사들 못지않게 싸웠어요. 그들은 도끼, 식칼, 쇠창, 심지어 돌멩이까지 들고 로마 병사들에게 덤볐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인들은 마치 미친 듯이 싸웠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을 갈구하는 듯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로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수시간에 걸친 난전 끝에 로마군은 캠프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로마 병사들도 목숨을 잃었어요. 테우톤족 여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고
일부는 자신의 아이들을 죽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살아남은 여인들은 무기를 내려놓았지만 항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의 계획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우톤족의 노파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마리우스의 진영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간청한 것은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노예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대신 그들은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를 로마의 베스타 여신의 신전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여사제로 만들어 주십시오. 베스타 신전의 여사제들은 평생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높은 지위와 존경을 받았죠. 테우톤족 여인들이 원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로마인의 침대에서 모욕당하느니 차라리 순결을 지키며 존엄하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영리한 제안이었어요. 로마의 법과 종교를 이용해서 최악의 운명을 피하려는 시도였죠. 노파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명예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마리우스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주변의 장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일부는 동정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마리우스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거절한다. 그 짧은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없었죠.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마리우스는 이 승리를 로마로 가져가야 했어요. 포로들, 특히 팔 수 있는 노예들은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베스타 신전의 여사제는 극소수만 선발되었고 수천 명의 여인들을 모두 여사제로 만들 수는 없었죠. 게다가 그들을 특별 대우하는 것은 로마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만족은 정복당해야 하고 노예가 되어야 했어요. 그것이 로마의 방식이었습니다. 노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테우톤족의 여인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천막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어요. 말은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테우톤족의 문화에서 자유는 생명보다 중요했습니다. 자유를 잃고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삶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짐승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여인들은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서로 엮어서 밧줄을 만들었죠. 금발의 머리카락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침착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명을 지르거나 통곡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행동이 아니라 선택이었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선택이었죠. 먼저 아이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조용히, 매우 조용히 자신의 아이들을 잠재웠어요.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머니의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죽인다는 것이,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의 노예로 자라날 아이들, 로마인의 언어를 배우고 로마인의 신을 섬기며 자신의 부모와 조상을 잊어버릴 아이들, 그런 운명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차라리 지금 아직 순수할 때, 아직 테우톤족의 아이일 때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것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했지만 다른 역사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모성애라고 평가했습니다. 누가 옳은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선물은 로마가 가질 노예 세대를 지워버린 것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승리였어요. 로마는 그들의 몸은 가질 수 있었지만 그들의 미래는 가질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을 보낸 후 여인들은 서로를 도왔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인들이 먼저 밧줄을 목에 걸었고 젊은 여인들이 그들을 도왔어요. 그 다음은 젊은 여인들의 차례였고 나이 든 여인들의 유령이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유령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천막의 기둥에 매달려 있었죠. 어떤 여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뛰어내렸고 어떤 여인들은 혼자서 조용히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었어요. 로마여, 너희는 우리의 몸을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다. 한 여인이 마지막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묵이 내렸습니다. 천막마다 수레마다 그 끔찍하고도 고요한 침묵이 퍼져나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캠프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텐트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새벽이 밝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전날의 승리를 축하하며 눈을 떴고 이제 전리품을 챙길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기대에 부풀어 테오톤족의 캠프로 향했습니다. 금은보와 노예로 팔 여인들, 그리고 승리의 달콤한 과실을 맛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캠프에 도착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첫 번째 천막에 들어간 병사가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은 다른 병사들에게 공포를 전염시켰습니다. 천막마다 같은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머리카락으로 만든 밧줄에 매달린 여인들, 그 아래 곱게 눕혀진 아이들. 어떤 천막에는 세대가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딸이 나란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함께 매달려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결의의 흔적이 있었죠. 병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승리를 기대했지만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패배도 아니었죠. 이것은 그 무엇도 아니었고 동시에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구토를 했고 백부장들조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수십 년간 전쟁터를 누볐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전투에서 죽은 시신은 익숙했어요. 피와 내장이 흩어진 전장도 견딜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질서정연했으며 너무나 의도적이었어요. 한 백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승리란 무엇일까요? 적을 죽이고 약탈하고 포로를 끌고 가는 것이죠. 하지만 테우톤족의 여인들은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택함으로써 로마의 승리를 불완전하게 만들었어요. 마리우스가 원했던 것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수만 명의 포로를 끌고 로마로 개선 행진을 하고 원로원과 시민들 앞에서 테우톤족을 무릎 꿇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가 가진 것은 시신들 뿐이었습니다. 마리우스는 직접 말에 올라 캠프로 향했고 한참을 말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승리를 훔쳤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어요. 정치가로서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살아있는 포로를 원했고 노예 시장은 팔노예를 원했으며 원로원은 전리품을 기대했어요. 테우톤족 여인들의 집단 자결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언이었고 저항이었으며 승리였습니다. 이 캠프를 불태워라. 모든 것을 태워라. 누구도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마라. 마리우스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불은 살 밤낮을 탔고 남은 것은 재와 그을린 땅뿐이었습니다. 마리우스는 승리한 장군으로서 로마로 돌아가 6번째 집정관에 선출되었고 로마의 구원자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아과 이 섹스티아이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었고 그들은 침묵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진실은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은퇴한 병사들이 술에 취해 이야기했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원전 102년 로마는 테우톤족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패배한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승자의 손에서 승리를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무기로 만들었고 그 무기는 로마의 가슴에 꽂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마리우스의 군제 개혁은 결국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마리우스와 술라의 내전,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싸움, 공화정은 무너지고 재정이 들어섰어요. 로마는 테우톤족을 물리치고 문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영혼의 독을 주입했던 것입니다. 테우톤족 여인들의 집단 자결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조용하게 이루어진 집단 자결은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했습니다. 문명이란 무엇일까요? 로마는 법과 질서를 가져오는 문명의 수호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0만 명을 학살한 로마와 자유를 위해 죽음을 택한 테오톤족. 누가 진짜 야만인이었을까요?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말이 있지만 승리와 패배, 문명과 야만, 이런 이분법은 실제 역사의 복잡성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만은 위험하고 전쟁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따르며 승리를 위해 사용한 수단이 결국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때로는 죽음으로만 지켜질 수 있다는 슬픈 진실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때로는 패자의 행동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마리우스의 이름은 잔인한 독재자의 선구자로 언급되지만 테우톤족 여인들의 집단 자결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자유의 선언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졌지만 로마는 그들의 영혼을 끝내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마리우스는 전장에서 이겼지만 완벽한 승리는 얻지 못했습니다. 테우톤족은 전장에서 졌지만 그들의 여인들은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쟁취했어요. 인간의 존엄성은 자기 결정권에서 오며 권력은 사람의 몸을 지배할 수 있지만 영혼까지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소화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가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해야 하고, 때로는 충격을 줘야 하며, 때로는 우리를 성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과이 섹스티아이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으며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그리고 뭔가 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다른 분들보다 먼저 보실 수 있고 제작 과정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우톤족 여인들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마리우스는 정당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고민하면서 역사는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러니 댓글창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여정도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